몽골 제국의 흥망성쇠 단결한 힘, 그리고 분열된 몰라. 13세기 초반 광활한 유라시아 초원에는 끝없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부족이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며 흩어져 있었고 그들은 종종 서로를 등지고 칼을 겨눴습니다. 그러나 이 고독한 땅에서 세상을 뒤흔들 야망과 천재성을 지닌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테무친 나중에 우리가 칭기즈칸이라고 부르게 되는 인물입니다. 몽골 제국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1장 고립된 초원에서 탄생한 야망 1162년 1206년 테무친은 1162년경 오농강 유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몽골 초원은 수십 개 이상의 부족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부족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약탈과 복수를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테무친도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테무친이 9살일 때 독살당했고 그의 가족은 한때 속했던 부족에게 처참하게 버림받았습니다. 테무친은 어머니 호엘룬의 헌신 덕분에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이 테무친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거친 초원에서 생존하며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배웠습니다. 홀로 살아남을 수는 없다. 단합만이 살아남을 길이다. 이 신념은 결국 그가 몽골의 모든 부족을 통합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테무친은 자신의 동지들과 혈맹 관계 안달을 맺으며 점차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만의 군사를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 부족들의 충성을 얻는 데 주력했습니다. 강력한 부족이 되었지만 공포로 다스리지 않고 포용과 협력으로 이들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1206년 모든 부족이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며 테무친은 마침내 칭기즈칸이라는 이름으로 데칸에 추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족장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몽골 제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제2장 끝없는 초원을 넘어 세계로 1206년 1227년 칭기즈칸이 몽골 부족을 단결시켰을 때 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척박한 초원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거대한 도전의 장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시베리아의 숲, 남쪽으로는 기름진 중국의 대지가 있었고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의 비옥한 무역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 탁월한 군사 전략. 칭기즈칸의 군대는 그저 크기만 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술과 기동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몽골의 군사력은 주로 말과 활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기병은 하루에 100마일 이상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페인트 어택 속임수 전술, 포위 전술, 그리고 지형을 이용한 기동전을 통해 적을 압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사 기술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복지에서 빠르게 질서를 세우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칭기즈칸의 첫 번째 목표는 중국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1210년부터 이 지역을 침공한 그는 진나라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어서 서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중앙아시아의 사막과 고산 지대를 넘어서까지 그의 제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2. 협력과 융합의 통치 철학. 칭기즈칸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단순한 정복자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복한 민족들에게 문화적, 종교적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 상인들과 협력하며 무역로를 보호하였고 그리스도교인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국이라도 자신의 참모진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 몽골 제국은 단순한 군사 강국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교류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실크로드는 몽골 제국의 보호 아래 황금기를 맞이했고 동양과 서양이 이전보다 더 빠르게 연결되었습니다. 1227년 칭기즈칸은 서역 원정 도중 병을 얻어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상과 유지는 후계자들에 의해 유지되었고
몽골 제국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제3장 전성기와 균열의 시작 1227년-1260년 칭기즈칸의 사후 그의 후계자들은 몽골 제국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었습니다. 1. 쿠빌라이 칸과 원나라의 설립. 쿠빌라이 칸은 중국 남부를 정복하고 1271년에 원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수도를 대도현 베이징로 옮기고 유교적 전통을 수용하여 중국인들에게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원나라는 몽골 제국의 위협적인 힘을 상징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전성기의 몽골 제국은 동아시아와 유럽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 여러 칸국의 탄생. 몽골 제국은 중앙 권력 아래 통합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독립적인 칸국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 4개의 주요 칸국을 들 수 있습니다. 1의 중국대 칸국 동아시아를 통치. 차가타이 칸국 중앙아시아 지역. 킵차크 칸국 황금호르드 러시아와 동유럽. 일한국 오늘날의 이란과 서아시아. 초기에는 각 칸국이 중앙정부의 지위를 받는 듯 했지만 서서히 독자적인 정치와 문화를 갖추면서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4장 분열과 쇠퇴 14세기 초 1368년 몽골 제국은 그 규모만큼이나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각 칸국은 서로 독립된 행동을 더 많이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1. 내분과 리더십의 부재. 제국의 핵심 문제는 후계자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자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웠고 이는 몽골 제국을 심각한 내부 분열로 이끌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내정과 음모는 제국의 재정과 군사력을 약화시켰습니다. 2. 외부의 도전. 몽골 제국의 약화는 외부 적대 세력들에게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킵차크 칸국을 몰아내고 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원나라를 몰아내며 몽골 세력을 남쪽에서 완전히 축출했습니다. 3. 경제 혼란과 교류의 단절. 무역로의 안전을 보장하던 몽골 제국의 힘이 약화되자 실크로드와 같은 대륙 간의 교류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황으로 이어졌고 제국의 안정성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결국 몽골 제국은 강력한 통합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갔고 칸국들은 점차 외세의 침략에 무너지거나 완전히 제국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제5장 몽골 제국이 남긴 유산과 교훈. 몽골 제국의 역사는 한 시대의 흥망성쇠를 넘어선 인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세웠던 왕국과 정복 과정은 단순히 무력을 통한 지배를 넘어선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성공과 몰락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제시합니다. 특히 제국이 한때 이룩했던 거대한 통합과 번영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많습니다. 1. 통합된 지도력과 교훈. 칭기즈칸의 군사 전략과 융합적인 통치 방식은 단순히 전투를 넘어 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구축한 시스템은 몽골 제국 전성기에 수많은 정복지에서 질서와 번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안정과 풍요는 백성들에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세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자성어가 바로 가그빈족입니다. 가그빈족의 의미는 가정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와 안정성이 모든 사람에게 고루 돌아가는 이상적인 사회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몽골 제국이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실크로드와 같은 광대한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동서양의 경제와 문화를 연결하고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가그빈족의 상태를 이룬 것이 한동안 가능했습니다. 당시 해외의 많은 사람들은 몽골 제국이 지배하는 무역의 길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안전하게 물건을 거래했고 여행자들은 생명을 위협받지 않고 대륙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정은 강력한 리더십과 단결된 공동체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2.
가급인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속 가능성. 하지만 몽골 제국의 역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바로 가급인족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단순히 군사적 힘이나 경제 발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안정은 흔들리지 않는 내부 단합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이 뒷받침될 때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몽골 제국의 경우 첨예한 후계자 갈등과 내분이 발생하면서 안정되었던 사회적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에게 풍요를 공급하던 시스템 역시 붕괴하기 시작했고 각 지역은 제국의 중심부와의 연결에서 벗어나 점차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약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급인족을 이룬 시대라도 이를 지속하지 못한다면 결국 쇠퇴는 불가피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문화적 상호 이해, 협력적 지도력, 그리고 장기적 계획이 수반되어야만 진정으로 영속적인 사회가 구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현대 사회에 주는 메시지. 몽골 제국의 교훈은 단지 과거의 강대국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와 안정가급 인족을 추구하며 조직과 국가 역시 이를 이상적인 상태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가치와 지침이 필수적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결된 리더십 조직이나 공동체 한 국가가 번영하려면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목표 하에 단결해야 합니다. 몽골 제국이 한때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던 이유도 초창기에는 칭기즈칸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부족들이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한 통치 정복지와 문화적 차이를 아우르기 위해 칭기즈칸은 종교적 관용과 융합적 정책을 펼쳤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포용성과 공존의 리더십은 불평등이나 차별을 줄이고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 단기간의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급인족의 진정한 의미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몽골 제국의 몰락은 바로 이런 지속 가능성의 결여로 인해 가속화되었습니다. 맺은 말 단합과 가급인족을 향한 길. 몽골 제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정복과 확장의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합된 힘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이 분열되고 단결된 리더십을 상실했을 때 그들의 번영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가급인족이라는 이상적인 상태는 단순히 이루기만 하면 다 끝나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 완성됩니다. 몽골 제국의 흥망성쇠는 바로 이러한 교훈을 역사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번영과 안정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로 단합된 공동체,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성, 그리고 긴 안목을 가진 리더십이 있다면 어떤 조직이든 사회이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